네, 창의적 사고하고 종종 비교돼서 거론되는 사고는 이렇게 분석적 사고하고 비판적 사고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Analytic Thinking이라고 하고 또 Critical Thinking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이 분석적 사고하고 비판적 사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창의적 사고하고는 물과 기름과 같이 서로 섞이지 않는, 그리고 섞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석적 사고는 창의적 사고가 아니고 또 비판적 사고 역시 창의적 사고가 아니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 분석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이렇게 수직적 사고인 반면에 창의적 사고는 수평적 사고, 레터럴 띵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는 섞이지 않는다,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정의 관점에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창의적 사고를 진행하는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창의적 사고 안에는 분석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적절하게 섞여 있고요. 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일단 잘 분석을 해야 되고요. 분석된 자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접근에서 얻은 비판적인 산출물들을 영역을 넘나들면서 수평적 사고를 해서 섞을 때 결국 나오는 게 창의적인 산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의적인 사람들은 분석하는 과정이나 비판하는 과정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제 그림을 그리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분석 과정에 있어서도 그림을 그려서 분석하는 습관이 창의적인 사람들한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못 그리도 꼭 그리는 습관, 그리고 분석할 때도 분석하기 위해서 꼭 그리는 습관, 이게 이제 바로 다룰 주제입니다. 먼저 제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신인 교수들이 올 경우에 제가 대학의 인사위원회에 속해 있는 경우에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들이 쭉 모여서 신인 교수가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보통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죠.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터뷰를 하면 교수가 굉장히 많은 수의 교수가 이렇게 오죠.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이제 기억에 한계가 있어서 신인 교수가 하는 정보를 줘도 글로 된 정보를 줘도 오후쯤 가면 오전에 했던 사람들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습관이냐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그 사람에 관한 이렇게 스케치를 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과 모습에 관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 관해서 찾은 정보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명기를 하고요. 질의응답할 때 그 사람이 특별히 대답했던 거, 또 그 사람의 어떤 성격과 스타일 이런 것들을 그림에다가 이렇게 과장해서 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이 한 사람씩 진행된 다음에 전체적으로 면접이 딱 끝나게 되면 저한테 남는 거는 뭐 오늘 7명을 면접을 봤다. 그럼 7사람에 관한 그림이 남습니다. 그림과 몇 개의 단어가 남죠. 그래서 그 7개의 그림을 보면서 이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한지, 그다음에 각각의 특징이 어떤지 하는 부분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림만큼 정말 좋은 도구는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할 때도 제가 이제 그려놓은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상의하게 되면 다른 분들도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앞의 시간들을 이렇게 떠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문제를 분석하는데 그리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경험을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음악을 들으면서 또 내지는 책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서 받고 있는 느낌들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 음악이 주는 느낌들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요.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쉬면서 그림으로 책의 내용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들이 느낌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들은 음악과 자기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한 분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부분들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음악이 주는 느낌과 자기만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 이런 것들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저의 경험도 어느 날 이제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제가 근무를 하다가 인터넷을 뒤적이면서 이렇게 노래 한 곡을 듣게 됐습니다. 이렇게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이제 그런 노래인데 그날 참 아침부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듣고 있다 보니까 이 노래의 가사가 하나하나가 저에 대한 저를 위로하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진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갑자기 저는 사실 그 가수들하고 별로 잘 모르는데
그 가수들이 굉장히 친근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지금 이 느낌이나 이런 걸 좀 남기고 싶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봤더니 이제 옥상 달빛 가수들의 이미지 사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미지 사진을 보면서 A4 용지를 꺼내서 이렇게 스케치를 펜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반복해서 계속 들었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사실 가수들의 이렇게 얼굴들을 그리면서 들었는데 그 느낌이 이 그림 가운데 이렇게 그대로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바로 그 그림인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그림을 볼 때, 뭐 가수들의 얼굴들이지만 그 안에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그 곡의 느낌들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살아나서, 이 그림은 저한테 이렇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라는 거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어떤 메시지와 감각들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요. 그 사람한테 특별하게 분석된 내용들을 주는 아주 좋은 매체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많은 사람들이 분석 단계에서 그림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찾아내고 어떤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렇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에 동경대학교에 이시가와 가오루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문제를 분석할 때 그림으로 분석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시를 했는데, 영어로는 이제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번역할 때 생선뼈 다이어그램이죠. 생선은 뼈라기보다는 가시인데 생선 가시 다이어그램, 생선 뼈 다이어그램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선 한 마리를 이제 고기는 다 발라먹고 뼈만 남아있는 상태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분석할 때 이 생선뼈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데, 이 다 분석해 놓고 보면은 마치 문제의 원인들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영어로는 cause and effect라고 해서 cause and effect 다이어그램이라고 이렇게 고상한 말로 표현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그냥 생선뼈 다이어그램 이렇게 친숙하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선뼈 머리에는 풀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점을 명시하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원인들로 인해서 생긴 결과죠. 그 결과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가, 그림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거가 생선뼈 다이어그램이기 때문에, 그러면 생선의 몸통 쪽에 있는 가시, 뼈에는 문제를 일으킨 원인들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생선 머리를 오른쪽에, 생선의 몸통을 왼쪽에 위치시키는데,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할 수 있지만 보통 원인과 결과라고 할 때는 몸통과 머리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상식적인 흐름이 맞기 때문에 보통 생선 머리를 오른쪽에, 그다음에 몸통을 왼쪽에 그렇게 위치를 시킵니다. 자, 생선뼈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아주 그림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합니다. 원인들을 분석할 때 정말 중요한 거, 원인이라는 게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죠. 그다음에 핵심적인 원인도 있고 부수적인 원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큰 원인도 있고 작은 원인도 있습니다. 또 원인에 가면 또 원인의 원인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생선뼈 다이어그램에서는 가장 크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을 먼저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생선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생선의 큰 등뼈에 해당되는 가시가 있고 뼈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가시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 뻗어져 나오는 가시에다가 큰 원인들을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생선뼈에는 이렇게 핵심적인 원인들이 나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인도 보면 중요도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는데, 보통은 머리 쪽에 가까울수록 중요한 원인들을 나열하고요. 이제 머리에서 먼 쪽으로 갈수록 중요도가 낮은 것을 나열합니다. 그건 주로 이제 해석을 편하게 하기 위한 거고, 뭐 꼭 그렇게 해만 될까? 제가 섞어서 해보니까 그래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과 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거가 결과인 머리 쪽에 가는 게 모양새가 제일 맞죠. 쓰다 보면은 앞에 써놨던 원인보다 더 중요한 거를 나중에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우고 위치를 바꿔서 써도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있죠. 결혼을 늦게 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 결혼 시기가 자꾸 늦어질까에 대한 원인과 그 원인 분석을 한번 생선뼈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선 오른쪽에 있는 생선의 머리 안에다가 뭘 쓰냐면 결혼이 늦어진 이유라고 문제점, 어떻게 보면 이제 원인들로 인한 결과를 쓰게 되는 거죠. 자, 왼쪽에는 큰 가시들을 이렇게 그립니다. 몇 개를 그릴지는 본인 마음대로인데 한 뭐 두세 개씩 그려서 필요하면 이제 더 그리면 되고요.
불필요하면 지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큰 이유로 생각되는 거가 결혼을 한다는 것이 다들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 뭐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 결혼을 늦게 한다. 그거를 이제 가장 큰 이유로 생각을 해서 큰 가시의 명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겠죠. 뼈를 6개를 그렸는데 6개 중에서 오른쪽 위에다가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로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게 나오는데 그건 이제 두 번째 가시에다 달았고요. 세 번째는 이성 교제할 시간이 없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상대가 없다. 결혼할 계획이 아예 없다. 현재 교제 중인 상대방이 결혼을 거절하고 있다. 뭐 이런 6가지를 뽑아서 가시 끝에다가 하나씩 나열을 했습니다. 자, 6가지 주요 원인들이 나열이 됐죠. 자, 여기서 끝낼 수도 있는데 그 원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세부적인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연 설명, 세부 원인들을 이제 작은 가시를 묘사합니다. 마치 작은 가시를 묘사하면 나무 가지처럼 이제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 안에 들어가면 경제적으로 뭐가 부담스러울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주택 마련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주택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을 건데 자녀 교육비가 너무 높다. 높은 교육비. 자,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는 거에 대한 세부적인 또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큰 가시죠. 큰 가시인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 밑에 작은 가시인 주택난, 높은 교육비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의 원인에 대해서 다시 작은 가시들을 이렇게 세부 원인이나 부연 설명과 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을 하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생선 가시 모습이긴 한데 내부적으로 보면 마치 나뭇가지, 뿌리에 달린 나뭇가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크고 작은 원인들이 계속 생기면 계속 순서와 상관없이 추가하면 되고요. 사실 이 생선뼈 다이어그램도 그리다 보면 좀 지저분해지면 다시 새로 그립니다. 새로 그려서 지금 보여지는 것은 사실 이제 깔끔하게 새로 그린 결과물이고요. 중간에는 좀 지저분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생선뼈 다이어그램을 그리다 보면 사람들이 노하우가 생기는데 이제 종이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생선의 머리 부분에 문제를 명시할 때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노하우가 생기죠. 그래야 이제 원인들이 더 추가가 돼서 계속 추가할 때마다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편하죠. 제가 앞에 예에서는 위쪽에 3개, 아래쪽에 3개 이렇게 6개를 대칭을 했는데 생선뼈가 주로 대칭이죠. 대칭이긴 하지만 꼭 대칭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2개, 뭐 밑에 3개, 뭐 그렇게 해도 되죠. 그다음에 내용들을 제가 박스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꼭 그렇게 박싱을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자유롭게 글씨만 써도 됩니다. 자, 생선뼈 다이어그램은 어떤 이제 장점이 있을까요?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들이 한눈에 다 나타나 있죠. 그래서 원인과 효과가 한눈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보여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인들 사이에서 중요도, 그 다음에 상호 관계가 보여집니다. 제일 바깥쪽에 중요한 것들이 있고 그 안쪽에 세부 가지들이 이제 그 근본 세부 원인들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문제를 파악했으면 해결을 해야 되죠. 해결할 때 그 원인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이 생선뼈 다이어그램을 그려놓으면 이렇게 상황 추적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현재 해결하고 있는 거가 있는데 걔는 다른 원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추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할 때 토론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협업에 의해서 진행이 벌어질 텐데 그런 경우에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종이 한 장에 그려놓은 생선뼈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자꾸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다시 그린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원인이 생길 때마다 그런 걸 이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리는 거가 일반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 동안에 뭔가 생각을 더 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리기를 이용할 때 얻게 되는 일반적인 장점을 생선뼈 다이어그램에서 똑같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분석하는 데서 아주 기본적인 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IPO 다이어그램이라는 겁니다. IPO는 Input, Process, Outpu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입력, 프로세스라는 게 이제 활동이나 처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웃풋은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입력으로 받아들여서 무엇을 처리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 아주 간단한 그림이죠.
이 그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다 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도 입력을 받아들여서 프로그램이 뭔가 처리한 다음에 출력물을 내보내죠.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이제 소셜 시스템, 사회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교육 시스템은 학생을 받아들여서 인풋으로 받아들여서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나오는 출력이 교육을 잘 받은 인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 프로세스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이렇게 세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죠. 교육 시스템인데 특별히 청소년 교육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 이제 보통 제도권 안에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들이 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이루어지죠. 또 중학교 안에 들어가면 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도 1학년, 2학년, 3학년, 뭐 6년 동안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교육 프로세스는 다시 안에 이렇게 세분화가 될 수 있어서 세분화되는 부분을 직접 껴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마치 그걸 확대하는 것처럼 밑에다가 이렇게 따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끼워놓는 경우에 보시면 자, 인풋은 초등학교 졸업생이 나오죠. 초등학교 졸업생이 이제 중학교 올라오니까 인풋에는 초등학교 졸업생,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고등학교 졸업생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IPO 다이어그램을 조금 더 확장한 게 있는데 그게 SIPOC라는 겁니다. 보통 시폭이라고 하기도 하고 SIPOC라고 그냥 읽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확장했냐면 IOP 앞단하고 뒷단에 하나 더 넣습니다. 뭘 넣냐면 주체를 넣으면 주체. 인풋을 제공해주는 주체. 그걸 보통 이제 서플라이어 공급자라고 하고요.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는 주체. 보통 고객 내지는 소비자죠. 커스터머. 그래서 S하고 C가 IPO의 양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SIPOC라고 합니다. 같은 건데 약간 확장한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5개의 단계로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커피를 타주는 과정이에요. 그 커피를 타주는 과정을 이제 글로는 남편이 아내한테 커피를 타주는데 커피를 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피포트에다가 물을 넣고 끓인 다음에 뭐 머그잔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스턴트 커피라고 그러면 머그잔에 집어넣어서 물을 부어서 갖다 주는데 뭐 이런 것들을 막 글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글로 표현은 복잡하고 읽는 사람도 좀 복잡한데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그 과정을 분석해서 표현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SIPOC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S가 서플라이어인데 이게 남편입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공급하죠. 그래서 소비자가 아내가 되는 거죠. 커스터머가.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공급을 합니다. 뭘 공급하냐면 자, 첫 번째 남편이 프로세싱하기 위해서 인풋으로 처리하게 되는 여러 대상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주전자, 커피 믹스, 그다음에 생수, 머그잔 이 4가지 인풋이 필요하죠. 이 인풋을 가지고 프로세싱을 합니다. 그렇죠? 그 프로세싱을 밑에 보시면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죠. 그 3단계 첫 번째 주전자에다가 생수를 넣고 끓이고, 두 번째 머그잔에다가 믹스 커피를 넣고, 세 번째 그 머그잔에다가 끓인 물을 붓고. 뭐 아주 심플한 거지만 이제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분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 3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 그 3개의 단계에 의해서 전체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고요. 그 아웃풋이 뭐냐면 이제 끓은 커피가 담긴 머그잔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성과물이 되고 그 성과물이 커스터머한테 이제 아내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기를 가지고 분석하는 과정을 이제 앞에 생선뼈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IPO, SIPOC 이렇게 3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창의적 발상에 있어서 그리는 것은 분석 단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쪼개는 부분들, 그 쪼개는 부분들도 그림으로 하고요. 쪼갠 부분을 다시 세분화시키는 것도 역시 그림으로 하는데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은 오늘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 그림을 가지고 분석하거나 이제 그림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파악할 때 쓰는 기본적인 패턴들이 있습니다. 패턴과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패턴과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문제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그 분석을 통해서 창의적인 발상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